네, 이번에 2차 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 독해 과정 쪼개기 같이 볼 건데 이게 딱 오늘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카피인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이제 광고 카피가 있어요. 어, 왜 침대는 과학이라고 이런 카피를 만들었을까요? 이 AS 침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초등학교 5학년 중에는 정말 이거 보고 나서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네요 라고 해서 그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글자를 읽고 그냥 글자를 아는데 그치는 거고, 정말 거기서 의미를 구성하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읽기까지는, 깊은 읽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글을 다 안다고 읽기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보면 대화를 하다가도 아, 너는 왜 이렇게 맥락 파악을 못하냐,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 그게 읽기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쪼개서 볼게요. 우선 저 광고 카피를 보고 나서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구나, 이거는 사실적 독해,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거에 그치고, 다음, 아, 저게 저런 의도를 담은 이유가, 저런 의도로 표현한 이유가 침대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건가? 라고 해서 내가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읽은 거고, 아, 그 다음 단계, 아, 그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이게 자극적인데, 그리고 어디야 과학적인지 근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나라면 어떤 말로 표현했을까? 이건 좀 더 창의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감상적 독해는 아, 저런 침대에서 자면 정말 달콤한 꿈을 꿀 거야. 아니면 내가 허리가 안 좋은데 정말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똑같은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나서도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부터 우선 교육적으로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인지 과정 거치는 것을 이렇게 어,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창의적 독해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상 이제 더 어려워하는 부분, 쉬워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독해 과정이 있고 나는 어느 부분에 잘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학습지에서도 이 요소들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팩트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판사의 그 비유로 들면 이제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걸 가져왔지만 이렇게 말을 풀어내는 의도에 대해서 내가 추론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지금처럼 안 될 것 같아. 인간적인 판결은 너무 위험해.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분은 대안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잊고 인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합쳐가지고 하면 판결이 더 이제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없었지만 나아가서 이제 사실 요즘에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어, 정말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량이 낮은 것들, 막 이런 거를 나열하시면서 되게 분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이 다른 반응이 결국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읽는 과정을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읽는 건데 라고 하지만, 저나 이렇게 주변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나름의 여러분이 출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했을 때는 다 결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이제 사실적 독해, 이거는 글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너무 추론을 많이 해도 위험해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이제 중시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사전적인 정의나 글의 중심 내용, 여기서 말해 글의 우리 핵심 키워드 3개나 이제 객관적인 내용 정리처럼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사전적 정의를 파악하고 이런 노력, 팩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이제 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읽고 나서도 그 텍스트에 드러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확인 질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막 되게 우리 뇌피셜이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 그런 댓글들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믿는 신념에 따라서 막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기 몇째 줄에 이런 말 있잖아. 너 말 틀렸어. 제대로 읽고 말해. 라고 다시 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이어서 이제 추론적 독해. 추론적 독해에서는 글에 나타난 단서나 독자의 배경 지식, 이제 경험 등을 활용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저는 문유석 판사란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어떤 분은 인공지능이 원래 자기의 관심사였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은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얘기하고 어떤 분은 법, 약간 판결, 이런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거를 하나의 나의 소스,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 잘하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많이 하고 네. 너무 오버하고 이러면은 그걸 하나의 뭐 정치적 프레임을 샀다, 너무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면 특히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자기 정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곡해하기도 해서 정말 합리적 추론과 정말 망상의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과의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지 한 번 더 깊이 파고드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면 여러분 또래의 다른 9명이 같이 보는 정보와 그걸 관리하는 제가 또 보고 한 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오지랖이에요. 근데 오지랖을 하지 않으려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독해 능력도 막상 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추측하고 숨겨진 의도를 한번 파악하려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딪혀 봐야지 여러분의 읽기 근육도 키워져요. 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 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지만 이야기 내에서도 저 인물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여러분 드라마 딱 끝나면 다음 화 궁금하잖아요. 웹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막 댓글로 서로서로 막 토론하죠. 네. 그거 자체의 근거가 이 인물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대사를 했고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뒤에도 이런 거 보여줄 거야 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 텍스트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이 앞뒤 맥락, 그 작가의 성향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추론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판적 독해. 이것은 글에 제시된 내용, 표현, 조직을 우선 여러분 이해를 해야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그게 적절한지 정확한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판사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어. 인간적인 판단의 중요성 알아들었어. 뭐 기계적 판단보다 인간의 정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좋아하고 사실 미스 한문합이란 이제 소설과 드라마 보면 완전 열혈 판사 이런 거 나오거든요. 되게 네. 딱 법대로 판단하면 오히려 화내고 막 정말 그런 거 캐릭터를 그분이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알겠어. 당신의 성향과 당신의 텍스트 내용을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판사는 공정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 정에 휩싸이면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거기 이야기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글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나름의 판단을 하면서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감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했지만 그 안에서 이런 독해들이 요소가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이렇게 부분 쪼개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읽다가 자연스럽게 막 떠올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내가 대안은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고 그것을 포스트잇에 붙여서 남기기도 하고 옆에 메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글을 읽으실 때 이제 이게 사실인지 하나의 의견이고 작가의 그냥 생각인지 이런 거는 우리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많이 하죠. 기자가 진짜 취재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 건지 추측인 건지 아니면 어디서 그냥 받아온 따옴표 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름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근거가 담기지 않았으면 뭐 다른 데서 검색을 더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판단하고자 노력을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체의 체력과 근력, 읽기 독해력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똑같이 홍길동전 읽고 나서도 그냥 재밌었어. 하나의 액션물이네. 아니면 참 안 됐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곱씹어서 홍길동의 행동은 과연 정의로운가? 지금 봤을 때 홍길동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지금은 죄수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꼬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우선 연정님은 기생충 영화에서 네. 그 기태긴의 가족, 송강호의 가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좀 소름 끼치고 싫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감정적으로 조금 빈부격차가 심하다,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과 누가 네. 우리 집 지하나 우리 집 다락방에 숨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것도 자체가 좀 이제 꺼림칙할 수 있고 그 따지고 보면은 뭐 조여정이 사기쳤나? 그 남자 사장이 그렇게 막 악덕 사장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거기에 한 번 더 곱씹고 판단하는 것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창의적 독해. 그래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생각이나 견해를 발견하는 거. 결국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좀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 여기도 추론적 독해랑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결은 되게 비슷해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접목시키는 것까지 그냥 비슷한데 추론적 독해는 어떤 사람이 답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면 창의적 독해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답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벌판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보물찾기 개념, 숨어있는 보물찾기의 개념과 이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혹시 두 분 방탈출 게임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방탈출 게임 잘하시나요, 연정님? 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범님은 안 해보셨구나. 방탈출 게임에서 결국 주는 게 단서예요. 그렇죠? 네. 단서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추론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나오고자 하는 거. 그 기본적인 추론식 독해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글을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대안이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뭔가 과제를 주는 것을 창의적 독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만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뭐 새로운 결말을 만들고 거의 뒷이야기 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도
그냥 이야기가 재밌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라고 이해하는 것 플러스로 여러분이 거북이가 다음에 또 경주를 했을 때 이런 뭐 토끼의 운에 기대지 않고 거북이가 거의 진짜 100% 이길 수 있는 경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감상적 독해. 어, 혹시 여러분 책을 읽다가 눈물 흘리신 적이 있나요? 책을 네, 읽다 내가 울어봤다. 있어요. 연정님은 어떤 작품인가요, 혹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콘서트 했었는데, 이국환 작가님, 막 우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그냥 실제로 겪은 일인데, 반려견? 반려견이 죽은 얘기가 써져 있었는데, 거기 죽었다는 거 보고 같이 울어가지고. 반려견. 네, 기범님은 쿨하게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반려견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반려견이 있는 나의 경험을 그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시킨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교감이고 감정이입이고 이제 공감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나의 감상도 하나의 이제 근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영화 보고 우신 분은 더 많아요. 우신 분 더 많은데 이제 글을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나의 어떤 경험과 이 글과 그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연결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동하고 더 그 감동받은 것들은 더 잊혀지지 않고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 외에 내가 계속 느낌과 감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정말 슬픈데 일부러 슬픈 거 안 보려고 하고 막 일부러 외면하고 이러면 계속 내 감상을 표현하는 능력도 트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막 이럴 때는 감정이 풍부했다가 어른 되면서 감정 표현 자체를 못하고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사과도 못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정이 퇴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순간 그때그때 감정을 잘 표현하고 나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청전을 보더라도 심청전 줄거리를 요약 잘하는 사람과 줄거리 요약은 잘 못해도 읽자마자 내가 막 눈물이 막 샘솟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성향의 독자인데 실제로 심청전을 읽고 나서도 막 내가 심청에 공감하고 또 심봉사에 공감하고 공감을 통해서 나의 카타르시스, 감동, 또 재미와 감동을 같이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들 잘 챙겨봤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나름의 큰 우리가 읽기라는 영역 내에서도 쪼개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